초기에는요, 바로 가죽 또는 의류 또는 노예도 화폐처럼 이용을 했고요. 곡식, 소금, 기타 필수재 등을 우리가 화폐로 이용을 했었어요. 노예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필요한 걸 나한테 줘.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노예 3개 줄게. 이런 식인 거죠. 그럼 그 노예도 분명 무엇인가 우리가 거래를 하는데 매개체로 사용한 것이니까 원시적인 형태의 화폐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의 공통점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뭐 각 나라마다 나라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부족마다 초창기에 화폐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 너무 많은데 그 공통점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일종의 필수재들이 좀 많아요. 필수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 재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건의 일환인 경우를 말해요. 그 이유가 있죠. 아마 우리 여기 선생님들 주머니에 지갑이 있을 거고요. 그 안에 화폐가 있습니다. 그 화폐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실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물론 그게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게 가치가 있다고 어느 순간 이게 컨센서스가 형성된 거죠? 왜? 바로 국가에서 공신력을 부여한 거죠. 중앙은행에서 이걸 우리나라의 가치를 얼마로 측정해서 이거를 주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공신력을 국가에서 부여한 거예요. 근데 원시 부족 사회에서 그런 중앙은행이나 이런 정부라든가 행정기구가 있었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나 혼자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요. 내가 이걸 화폐로 쓸 거고 난 이걸 10만 원짜리로 생각해. 바꾸자. 이렇게 하면 거래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화폐로 사용하는 그 매개체 요 자체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무도 여기 계신 분들이 필요한 물건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이게 가치가 얼마니까 바꾸자라고 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두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있겠죠. 대표적으로 쌀이라고 치자고요. 이건 우리가 모두, 이거는 나한테도 필요하고 너한테도 필요하고 다 어느 정도 필요한 물건이잖아요. 그걸 들고 와서 거래를 하고 그거를 보편적인 거래 매개체로 사용한다? 당연히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담보하고 있는 가치 때문에 거래 매개체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동네에서는 가죽이 굉장히 필수재로 필요한 동네였을 거고요. 어떤 동네는 당연히 노예, 곡식, 어떤 동네는 소금이겠죠. 이런 필수재들이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화폐에 대용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셀러리 해가지고 우리가 봉급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이 봉급이란 단어의 어원도요, 소금을 뜻해요. 라틴어로 살라디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즉 예전에 로마 시대에는 소금을 가지고 군인들에게 월급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자체가 필수재이고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디서든 교환의 매개체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기원했다라는 흔적들이 어원에서도 많이 남아있어요. 자, 그래서 각 지역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필수재들을 가지고 화폐를 사용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고대 국가에서는 전 세계가 모두 금속을 화폐로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함량은 다르죠. 동이 많이 들어갔느냐, 은이 들어갔느냐, 구리가 들어갔느냐 다 다르지만 화폐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최초의 게 금화 일렉트럼 코인이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써놓은 거죠. 유사한 진화 과정을 보임. 도대체 왜 이럴까? 이 부분입니다. 보시면요. 첫 번째는 고대 왕들은 화폐 때문에 새로운 문제점에 봉착을 하게 돼요. 자, 뭐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겠습니다. 말로요. 이제 고대 국가부터 이제 신분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금 부족이나 임금 국가, 고대 원시 국가를 침략하러 갔을 때 절대 국왕 혼자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근처 귀족 계층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뭐 호족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계층들을 같이 데리고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죠. 그죠? 전리품을 나눠줘야 되는데, 여기 있는 땅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쪽에서 잡아온 그 노예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거를 자기 혼자 가지면 다음번 전쟁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나눠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그 고대 국가의 귀족들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노예 몇 명, 노예 몇 명, 노예 몇 명, 그 다음에 땅들도 좀 나눠드려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생각을 해보세요. 귀족들도요, 당연히 그 당시 귀족이라고 뭐 사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사치하고 싶을 거고 사고 싶은 게 많을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돈이 예전에 뭐였다고요? 이런 것들이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전쟁에서 잡아온 노예, 그래서 국왕에게 나눠받았던 노예가 있었고, 그리고 나도 땅이 있어요. 그럼 그 땅에서 곡식이 나겠죠. 자, 그걸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걸 다 샀는데, 그런데 또 사고 싶은 게 있어요. 근데 나는 노예를 벌써 다 썼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하죠. 그 귀족은, 그 지배층은 자기가 자기 사병들 데리고 근처에 다른 뭐 열악한 부족을 찾아가서 또 잡아와도 돼요. 아니면 자기가 자기 밭에서 또는 자신의 어떤 토지에서 생산해낸 곡물을 창고에 놔두고 있었는데 그것들을 대거 방출해서 사고 싶은 걸 사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얘기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바로 모든 귀족들이 화폐 발행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앙은행만 화폐 발행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상추를 화폐로 쓰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사고 싶은 거 많으시잖아요. 근데 상추가 화폐다. 집에서 심어야죠. 빨리 심어서 상추 다 자라면 그거 뭐 10장이든 20장 해가지고 그거 주고 살 거 아니겠어요. 자, 이렇게 모두가 화폐 발행권을 가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국왕만 화폐 발행권을 가진 게 아니거든요. 아까 보셨지만 곡식, 귀족들은 다시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노예 옆에 가서 잡아오면 돼요. 얼마든지 화폐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 고대 국가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다? 인플레이션이에요. 고대 국가에서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고생했다는 문헌들은요, 특정 국가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나오는 문헌입니다. 중앙아시아 지역에 가장 오래된 법전이라고 저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아니고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건 아니에요. 더 오래된 법전이 발굴됐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이죠. 뭐 그만큼 유서 깊은 법전인데요. 이 법전의 많은 내용들이 사실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경제 문제를 어떻게 통제하고 국가가 관리하는지와 관련된 내용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어떤 내용이 많으냐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조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 당시에서부터 벌써, 물가가 뛰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곤욕스러워했다는 흔적이고요. 이집트 역시도 인플레이션을 고대 왕들이 도저히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가격을 더 이상 올릴 수 못하게 만드는 가격 통제 정책을 썼던 그런 내용들이 남아있어요.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3, 4세기에 중국의 진나라 목간을 보면요. 거기에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뭐 이뿐만이 아니죠.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의 힘에 의해서 자신이 집권한 그 황제들은 당연히 자신을 집권하게 만들어준 도와준 그 군인들에게 후한 어떤 월급을 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해서 재정을 남발하게 되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그 문제를 야기시켰던 문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고대 국가는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문제로 직면하게 된 것이죠.